제28장. 환자의 진료 기록에는 성명 존 크로닌, 인종 백인, 성별 남, 연령 70세, 진단 소견 심장 종양으로 써 있었다. 페이지는 아직 존 크로닌을 만난 적이 없었으나 이제 그의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레지던트 한 사람과 간호사를 데리고 그의 병실로 갔다. 페이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크로닌 씨? 위장에 호스를 넣고 고정시켰던 반창고 자국이 입가에 얼룩져 있었다. 머리 위에는 링겔병이 매달려 있었고 왼팔에 주사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크로닌이 페이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또 뭐야? 닥터 테일러예요. 우선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수술. 이게 무슨 수작이야? 어디다 손을 대려고 해? 왜 제대로 된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페이지의 표정이 달라졌다. 나는 심혈관 전문 수술의예요. 당신은 빨리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야 돼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바로 당신이 내 심장을 수술한다고? 그래요, 나는. 존 크로니는 페이지와 옆에 서 있던 레지던트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말했다. 이런 빌어먹을 이 병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걱정 마세요. 닥터 테일러는 경험도 많고 아주 유능한 수술이에요. 레지던트가 말했다. 웃기고 있네. 페이지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른 수술의를 초빙하시겠어요? 어림없는 소리. 날강도 같은 유명인을 초빙할 돈이 어디 있어? 의사란 다 마찬가지야. 돈밖에 몰라. 환자야 죽든 살든 돈만 밝힌단 말이야. 의사들 눈엔 환자가 그저 고갯덩어리로밖에 안 보일 거야. 안 그래? 페이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지금 병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러시겠지만 잘 생각.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그럼 내 심장을 칼로 쨘다는데 신경이 무뎌지란 말이야. 크로닌이 소리쳤다. 난 틀림없이 수술대 위에서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날 죽일 게 분명해. 그런 다음 너희들이 살인죄로 기소되기만 바랄 뿐이야. 허튼 소리 그만해요. 페이지가 소리쳤다. 크로닌은 페이지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수술받다가 죽으면 선생님 경력에 오점이 남겠지요? 그렇다면 그냥 수술하게 내버려 둘까? 페이지는 폭발 직전이었다. 그러나 의사인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애써 크로닌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리고 지시했다. 즉시 심전도와 화학 반응 검사를 신청해. 크로닌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날 오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회진 갔을 때 크로닌은 페이지를 올려다보며 다 들리게 중얼거렸다. 저 쌍년이 또 나타났군. 다음 날 아침 6시 존 크로닌의 수술이 시작되었다.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을 노출시킨 순간 페이지는 환자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심장 기능이 아니었다. 심장과 그 주변에 퍼진 흑색 종양은 암세포가 분명했다. 레지던트가 소리쳤다. 아니,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죠? 이런 상태로 오래 끌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페이지가 수술을 마치고 복도로 나갔을 때 한 여자가 두 남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짙은 화장에 머리는 붉은색이었고 몸에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다. 관능적인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꼭 끼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두 남자도 붉은 머리였다. 차림새나 분위기가 마치 삼류 서커스 단원 같았다. 여자가 페이지에게 물었다. 닥터 테일러, 맞아요? 그래요. 난 크로닌 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오빠고요. 남편은 좀 어때요? 수술은 잘 됐어요?
잠시 주저하다가 페이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크로닌 부인은 심파조로 소리쳤다. 그런 다음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 신용도 잊지 않았다. 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페이지는 삼류극장에서 여배우의 형편없는 연기를 구경하는 느낌이었다.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크로님 부인,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회복실에서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시지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어요. 크로닌 부인은 오빠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그만 가요. 페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존 크로닌도 알고 보니 불행한 사람이구나. 다음 날 아침 크로닌의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다.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서 이제는 방사선 치료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암 전문 내과의가 페이지에게 말했다. 고통을 덜어주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도 없어요. 이제부터 고통이 아주 심해질 텐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을 못 넘길 거예요. 페이지는 중환자실로 존 크로닌을 찾아갔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어제까지 악을 쓰고 펄펄 뛰던 그 존 크로닌이 아니었다. 생명의 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또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고 주사선으로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었다. 페이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치고 사색이 완연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지독히 운도 없는 사람이야.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이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 없으니 페이지는 살며시 그의 팔을 잡았다.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다. 오후에 페이지는 다시 크로닌을 찾아갔다. 산소 호흡기는 제거되어 있었다. 힘없이 눈을 뜬 크로닌은 페이지를 보고 입을 열었다. 수술은 다 끝난 거요? 아직도 마취약 기운이 남아있어 발음이 분명치 않았다. 페이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잘 끝났어요. 경과가 어떤지 보려고 왔어요. 불편한 건 없어요? 불편하냐고? 크로닌은 코웃음 쳤다. 언제부터 의사가 환자들 불편한 것까지 신경 썼지? 이봐요. 지금 말다툼할 필요가 없잖아요. 페이지가 타이르듯 부드럽게 말했다. 크로닌은 말없이 페이지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른 의사 말이 당신 수술 솜씨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페이지는 말없이 크로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암이 생긴 거지요? 맞아요. 아주 심각한 거요? 수술이들이 대답하기를 꺼리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환자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아주 심각해요. 크로닌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방사선이나 항암제 치료는 어떻소?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해봐야 고통만 더할 뿐 아무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렇군, 알겠어. 그동안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으니 별로 억울할 것도 없지. 좋은 일이 많았던 모양이죠? 지금 내 꼴을 보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젊었을 때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지. 지금도 그렇겠는데요? 그래, 예쁜 여자들, 푸짐한 스테이크, 최고급 시가. 참, 결혼했어? 아니요. 결혼해야지. 혼자 살면 반쪽 인생 아니요? 난 2번 결혼했어. 첫 아내와 35년 동안 사이좋게 살았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많이 상심하셨겠네요. 그래요. 하지만 다 운명인데 어쩌겠어. 그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그 후 난 몸매밖에 볼 게 없는 욕심 많은 여자와 재혼했지. 오빠들까지 빌부터 내 돈에만 군침을 흘렸어. 내가 너무 몸매 좋은 여자만 밝히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어. 처음에는 붉은 머리가 섹시하게 보이더라고. 잠자리는 끝내줬지. 부인은 진심으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오. 내가 왜 이런 시립병원으로 왔는지 알고 있어? 내 여편 내가 이리로 데려온 거요. 개인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내가 죽으면 한 푼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속셈이지. 그는 페이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어? 사실대로 듣고 싶어요? 아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일주일 내지 2주일 남았어요. 이런 제기랄. 그럼 통증이 계속 심해질 거 아니요? 크로닌 씨, 통증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시자는 집어치우고 존이라고 불러요. 그러죠.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소? 아까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이제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 좀 우습군.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소? 그건 모르겠는데요. 크로니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내가 죽어본 다음 꼭 알려주겠어. 곧 진통제를 가져올게요. 뭐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이따 밤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어. 페이지는 24시간 이상 계속된 근무 끝에 그날 밤에는 비번이었다. 그러죠. 그날 밤 늦은 시간에 페이지가 크로닌의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기분이 좀 어때요?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말도 마요. 원래 아픈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것 같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헤이저를 만났어? 헤이절이 누구예요? 내 아내 말이요. 오빠들과 같이 왔었어. 당신을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랬어요. 정말 웃기는 여자야. 안 그렇소? 그런 저질과 결혼하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죽기만 고대하고 있으니. 그럴 리가. 아니, 그건 사실이요. 헤이절이 나하고 결혼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 난 다 알면서도 처음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지. 잠자리에서 재미가 아주 좋았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들까지 끼어들어 본색을 드러내더구만. 아무리 줘도 또 손을 내밀고 욕심이 끝도 없는 인간들이야. 잠시 말이 끊어지고 두 사람은 각자의 상념에 잠겼다. 크로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여행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어? 아니요. 젊었을 땐 어지간히도 돌아다녔지.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유럽에 가본 적 있어? 페이지는 캐트 하니와 함께 여행사에 들렀던 일이 생각났다. 베니스가 어때? 아니야, 파리로 가자. 런던이 더 좋지 않아?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꼭 한번 가봐요. 언젠가는 그럴 생각이에요. 이런 병원에서 일하면 수입이 별로 신통치 않을 텐데. 안 그렇소? 괜찮아요. 그만하면 충분한 수입이에요. 크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정말 유럽은 꼭 한번 가볼 만해요. 만약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내 부탁이 하나 있어. 파리에 들러서 크리옹 호텔에 들고 맥심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요. 제일 큰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샴페인도 한 병 주문하시오. 스테이크를 먹고 샴페인을 마시면서 내 생각을 한번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줬어? 페이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꼭 그렇게 할게요. 존 크로니는 페이지의 얼굴을 한참 더 쳐다보다가 말했다. 고맙소. 자, 이젠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어. 내일도 들러서 나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 물론이죠. 페이지가 대답했다. 존 크로니는 곧 잠이 들었다. 제29장. 케네스 말로리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해리슨 일가와 가까워진 이후 자신이 선택받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당초 알렉스 해리슨 같은 유명 인사가 엠바카데로 시립병원 같은 데서
치료받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엠바카데로에 들어오고 내가 생명을 구해주었어. 이제 나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하니 말로리는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다. 그는 금융계에 있는 친구에게 해리슨 일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냥 부자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친구가 말했다. 그 사람 재산이면 백만장자가 몇십 명도 더 나올 거야. 그리고 외동딸이 있는데 대단한 미인이야. 서너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들었어. 최근에 유럽 귀족과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던데. 그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 아니, 우리 같은 백성들과 어울릴 사람들이 아냐. 토요일 아침, 알렉스 해리스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실로 들어온 말로리에게 물었다. 케네스, 앞으로 일주일쯤 후에 집에서 파티를 열어야겠는데 내가 견뎌낼 수 있겠나? 말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으신다면 별 지장 없을 겁니다. 알렉스 해리스는 미소 지었다. 좋아. 그날 주비는 바로 자네야. 말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영감 정말 나한테 보답을 하려는 모양이지?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7시 30분까지 우리 집에 오는 걸로 알고 있겠네. 그는 말로리에게 노브힐 지역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말로리가 대답했다. 가구 말고. 말로리는 그날 저녁 캐트와 극장에 가기로 약속했었지만 별로 구애받지 않았다. 내기에 이겨서 1만 달러를 벌었고 캐트와의 사랑 노름도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빈 당직자 휴게실이나 병실 아니면 각자의 아파트로 가서 즐겼다. 정말 뜨거운 여자야. 말로리는 캐트와의 정사 장면을 연상하며 미소 지었다. 접근하기는 어려웠지만 한번 달아오르면 무섭게 폭발하는 여자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손을 흔들어야 될 때가 오겠지. 해리슨과 저녁 약속이 된 날 아침, 말로리는 캐트에게 전화했다. 캐트? 문제가 좀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의사 한 사람이 아프다고 결근했어. 나밖에는 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다니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극장엔 못 갈 것 같아. 캐트는 그와 함께 극장에 못 가게 돼 무척 실망했지만 그보다는 말로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다. 그러나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가볍게 말했다. 아, 그야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더 좋은 연극을 보자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캐트가 말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케네스, 우리 장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 말이야? 그는 캐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여자들이란 모두 남자를 묶어두려 하는 것이다. 옷 몇 번 벗으면 그것으로 남자를 평생 묶어버리려고 든 단말이야.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지금까지 수없이 그래왔듯이 때가 오면 말로리는 애석한 척하면서 캐트에게 이별을 고할 작정이었다. 캐트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케네스, 날짜도 잡아야 되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야 그래야겠지. 내 생각엔 6월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내 생각을 알면 기절할걸. 내 계획대로 되면 난 결혼하게 될 거야. 문제는 신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나중에 얘기하지. 지금 급히 가봐야 돼. 해리슨 가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저택이었다. 잘 손질된 넓은 정원에 둘러싸인 저택은 한없이 이어진 듯 엄청난 규모였다. 20여 명의 만찬 손님들은 벌써 다 모여 있었고 넓은 거실 한쪽에서는 실내 악단이 연주하고 있었다. 말로리가 들어서자 로린이 달려와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녀는 몸매가 다 드러나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로린이 말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주빈이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나도 반가워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언제 수술 받았느냐는 듯 정정하세요. 다 당신 덕분이지요. 우리 집안에서는 당신이 영웅이 됐어요. 말로리는 겸손하게 말했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마 그런 말은 하느님도 매일 하실 거예요. 로리는 말로리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소개시켰다. 손님 명단은 어마어마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프랑스 대사, 연방 대법관, 10여 명의 유명 정치인들, 예술가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모여 있었다. 말로리는 거실에 모인 거물급 인사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바로 이런 곳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야 사는 것 같지. 저녁 식사는 최고급 요리가 우아한 격식에 맞추어 나왔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해리스는 말로리에게 말했다. 서두르지 말게. 난 자네와 좀 얘기할 게 있어. 아, 그러지요. 드디어 손님들이 다 가고 말로리는 해리슨 부녀와 서재로 들어가 앉았다. 해리슨 부녀는 나란히 앉아 말로리와 마주 보았다. 병원에서 내가 자네 보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말한 건 진심이었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 개업할 계획은 서 있나? 말로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리슨 씨. 개업을 하려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도 상당한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엄청난 자본이. 보통은 그렇지. 맞는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당신이 레지던트 생활을 끝내고 전문의가 되면 아버님이 개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로린이 말했다. 잠시 말로리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너무나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이다. 그는 마치 달콤한 꿈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글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부유한 친구들이 아주 많아. 벌써 자네 얘기를 많이 해뒀지. 자네가 간판만 걸면 상류사회 환자들이 몰려올 것을 내가 보장하네. 아빠, 병원이 무슨 상점이에요? 간판을 걸게. 로린이 말했다. 어찌됐든 자네가 개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내가 대지. 괜찮겠나? 말로리는 어쩔 줄 몰랐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자네가 갚을 게 아니고 내가 자네에게 진 빚을 갚는 거야. 자네가 나한테 갚을 건 아무것도 없어. 로리는 따뜻한 눈길로 말로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의 제의를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후한 제의를 거절하면 바보가 되겠죠? 그래요. 로린이 말했다. 당신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로리는 둥둥 뜨는 기분이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나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너무 사업 얘기만 했어요. 사적인 얘기 좀 해도 돼요? 말로리의 입이 벌어졌다. 되고 말고요. 무슨 얘긴데요? 내주 토요일 저녁 자선 모두회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어요? 가고 말고. 안 그래도 그냥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좋아요. 그날 시간을 내지요. 사실 말로리는 그날 당직이었지만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 누군가가 자리를 메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로리는 지금까지 장례를 용의주도하게 계획하면서 처신해왔다. 그러나 우연히 알렉스 해리슨을 수술해준 다음부터의 행운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로린과 함께 자선무도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말로리는 여태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상류 사회를 알게 되었다. 해리슨 씨의 소개와
자신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게 되자 새로운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밤이면 로린과 레스토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늦은 시간까지 쏘다니느라 낮에 근무 시간에는 반은 졸면서 대강 시간만 때웠다. 자신의 근무 태도에 대한 비난이 들려왔지만 말로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개업하게 되고 그때는 엠바카데로 같이 음산하고 번잡스러운 병원을 떠나 깨끗한 새 빌딩에 개업해서 수준 높은 환자들만 상대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게다가 로린이라는 상류 사회의 미인까지 호의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캐트가 계속 문제였다. 말로리는 캐트를 피하는데 더 이상 핑계를 찾기가 어려웠다. 캐트가 결혼 날짜를 잡자고 졸라대면 말로리의 대답은 녹음해 놓은 것 같았다. 캐트, 난 당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물론 결혼하고 싶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다음 별의별 핑계를 다 늘어놓았다. 어느 날 로린이 빅서 지역에 있는 해리슨 가의 별장에서 주말을 함께 보내자고 했다. 말로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게 제대로 풀려가는군. 이젠 완전히 팔자를 고치는 거야. 별장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넓은 대지 위에 펼쳐져 있었다. 화강암과 목재로 지어진 건물은 여느 저택보다 더 크게 보였다. 주인 침실 외에도 손님용 침실이 8개나 되었고 탁 트인 거실에는 커다란 벽난로가 있었다. 놀랍게도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도 따로 갖추어져 있었다. 돈이 넘쳐 흐르는 분위기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로린이 말했다. 하인들은 주말에 모두 휴가 보냈어요. 말로리는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다. 잘 생각했어. 두 팔로 로린을 감싸 안고 귀에다 속삭였다. 난 당신 생각만 하면 견디기 어려웠어. 그러면 왜 우물쭈물해요? 로린이 말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침대를 떠나지 않았다. 로린도 캐트에 못지않은 열정을 발산했다. 이러다간 녹초가 되겠어. 말로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 돼요. 다른 여자를 건드릴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 거예요. 로린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정색하고 물었다. 딴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케네스,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로리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 로린, 당신을 사랑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장래를 완벽하게 보장받을 기회가 온 것이다. 개업이로서 성공하면 많은 수입과 높은 명성을 누릴 수 있다. 거기에다 알렉스 해리슨의 외동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다. 나와 결혼해줘. 말로리는 속으로 긴장하면서 로린의 대답을 기다렸다. 좋아요. 결혼하고 말고요. 로린이 말했다. 캐트는 아파트에서 말로리가 연락하기만을 기다렸으나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우선 병원으로 전화해 보았다. 미안합니다. 닥터 헌터. 닥터 말로리는 오늘 당직이 아닙니다. 삐삐를 쳐봐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어디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어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캐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페이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무슨 사고가 분명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여태까지 연락을 안 할 리가 없어. 캐트, 연락을 못할 사정이 생겼겠지. 사고는 무슨 별일 아닐 거야. 갑자기 지방에 갈 일이 생겼든가? 뭐 그런 것 아니겠어? 그래, 내 말이 맞아.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겠지. 그러나 캐트는 전화 옆을 떠나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벨이 울리기만 기다렸다. 별장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자 말로리는 병원에 전화해서 캐트를 찾았다. 닥터 헌터는 오늘 비번이에요. 간호사가 말했다. 고맙소. 말로리는 캐트의 아파트로 전화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캐트가 받았다. 캣, 잘 있었어? 케네스 어디 갔었어요?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갈 만한 곳은 다 전화해봤는데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어. 조금도 주저없이 둘러댔다. 미리 전화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급히 지방에 좀 갔었거든. 지금 그리로 가도 돼? 알면서 왜 물어요? 빨리 와요. 별일 없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30분쯤 걸릴 거야. 전화를 끊으며 말로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젠 손수건을 흔들 때가 왔군. 사랑하던 캐트 양, 그동안 정말 즐거웠어.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어? 말로리가 도착하자 캐트는 문을 열고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캐트는 자신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여자가 그런 걱정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캐트는 한 발 물러서서 말로리를 쳐다보고 말했다. 케네스 몹시 피곤해 보여요. 말로리는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거든.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캐트는 말로리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불쌍하게도 뭐 먹을 거라도 좀 만들까요? 아니, 괜찮아. 오늘 푹 자면 돼. 캐트, 좀 앉아. 얘기할 게 있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말로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캐트, 난 요즘 우리들의 문제를 많이 생각해봤어. 캐트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아니, 잠깐.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캐트, 아무래도 우리 둘 다 일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청혼했던 것 같아. 캐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 말은 아무래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야. 캐트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케네스, 그럴 수는 없어요. 난 지금 임신했단 말이에요. 반지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지 선택 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